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윤리와 사상 이만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배워야 할 내용은 바로 사회사상 바로 마지막 단원이죠. 평화라고 하는 이 파트를 공부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평화의 개념과 그 다음에 동서양의 평화사상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과연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평화의 정의를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화다라고 얘기하면 어떻죠? 예, 여러 가지 전쟁과 같은 그러한 물리적 어떤 강제, 물리적 폭력 이러한 것들이 배제된 상태, 이것을 우리가 평화라고 하겠죠. 가장 전통적인 의미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분쟁 그리고 갈등이 없는 그러한 상태, 이러한 상태를 이제 우리가 평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는 여기에 부분적으로 추가되는 것들이 하나 있게 되죠. 자, 플러스 뭐가 있을까? 바로 이러한 거예요. 복지나 평등이나 자유 등, 즉 바로 인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기본적 욕구가 온전하게 충족되어 있는 상태까지도 같이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의 평화로움을 느낀다라고 얘기했을 때 먹고 사는 것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 늘 어때요? 평화로운 그러한 그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없는 사람들도 마음의 어느 정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떤 복지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충족되어져야 되겠고, 기본적으로 인간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어떤 평화로움을 느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와 평등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 이러한 것들이 충족되어지는 형태까지를 포함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론으로 얘기를 해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모든 물리적 폭력이 제거되고 더 나아가서 평화롭고 인간다운 삶이 구현된 상태, 이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평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평화에 대한 개념을 잠깐 정의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바로 평화에 관련된 갈등의 정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평화의 대립적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은 이러한 폭력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하나는 직접적 폭력, 또 하나는 간접적 폭력,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폭력에는 어떠한 폭력이 있다? 직접적 폭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직접적인 폭력은 결국 물리적인 폭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신체적, 언어적 그러한 폭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직접적 폭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것에는 뭐 전쟁이라든가 뭐 테러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한 간접적 폭력도 있을 수가 있는데, 간접적 폭력이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구조적인 폭력과 문화적인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구조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볼까요? 그 사회 구조가 가지고 있는 바로 비인간적 폭력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어떠한 성차별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그 폭력이라든가 이러한 측면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문화적 폭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문화적인 폭력은 사회 구조적인 폭력을 어때요? 암암리에 묵인하고 어때 동조하는 그러한 문화적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예로부터 바로 오랜 세월 동안 유교적 그러한 문화에 익숙해 왔죠.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성에 대한 어떠한 차별, 이러한 것들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화적 폭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바로 폭력의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에 대한 갈등의 정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갈퉁은 폭력에는 직접적인 폭력과 간접적인 폭력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평화에도 두 종류의 평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평화에는 소극적 평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아까 전에 배웠던 바로 어때요? 예, 직접적 폭력이 제거된 상태, 즉 바로 물리적인 폭력이 제거된 상태, 이것을 이제 소극적 평화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다 그랬죠? 예, 바로 적극적 평화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평화다라고 얘기했을 땐 위에 있는 물리적 폭력이 제거되는 것은 기본으로 깔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예, 바로 간접적 폭력도 제거돼야 돼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폭력, 문화적인 폭력, 이러한 직간접적인 폭력이 모두 배제된 상태, 그것이 바로 적극적 의미의 평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완전한 평화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해되셨죠? 자, 평화의 정의, 그 다음에 이제 폭력에는 직접적인 폭력과 간접적인 폭력이 있다. 바로 평화에도 소극적인 평화와 적극적인 평화가 있는데 바로 소극적인 평화는 아까 얘기했던 직접적인 폭력이 제거된 상태, 적극적인 평화는 바로 직접적인 폭력과 간접적인 폭력 모두 배제된 그러한 상태를 의미한다. 바로 갈퉁의 정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동양과 서양의 평화 사상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쪽 부분은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될 겁니다. 자, 먼저 동양의 평화 사상이에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유교나 뭐 불교나 다양한 어떤 뭐 도가나 여러 사상들은요, 바로 평화를 아주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하고 있죠. 갈등과 대립과 분쟁이 소멸된 그러한 상태를 희망을 하게 됩니다. 자, 유교에서 바라보는 가장 완전한 이상 사회가 어떠한 사회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모든 사람들이 화평하게 서로 어때요? 도우면서 지낼 수 있는 사회, 도덕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사회, 그러한 사회를 대동사회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바로 이 대동사회는 바로 가장 기본적으로 도덕성이 근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동양에서 특히 육아에서는요, 바로 화평한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통치자뿐만 아니라 바로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성숙한 그러한 모습을 지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 군주의 역할로서 바로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수기이 안인, 그리고 바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것을 줄여서 수제치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수기, 자기 자신을 닦는다라는 거죠. 이는 그럼으로써 바로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통치자는 바로 도덕적인 완성을 통하여 통치를 할 때 비로소 백성이 편안해진다, 이런 뜻이고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자신의 도덕적 수양을 기초로 하여야만 바로 가족을 올바로 다스릴 수 있고, 가정을 올바로 다스릴 수 있을 때 비로소 국가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고, 그랬을 때 비로소 세계를 평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평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도덕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유교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평화, 바로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도덕적 수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도덕적 수양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이 조화롭게 어울려서 평화로운 사회를 추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사상, 바로 묵가의 사상을 바라볼게요. 자, 바로 묵자에 의해서 체계화된 이 묵가 사상은요, 바로 세계 시민주의와 보편적 인류애를 표방하고 있는 그러한 사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묵가는요, 바로 이러한 세계 평화와 보편적 인류애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덕이 구현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첫 번째 덕이 바로 겸애입니다. 겸애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동등하게 서로 겸하는 사랑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내 자식이나 친구의 자식이나 혹은 이웃의 자식이나 바로 똑같은 나의 자식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정신입니다. 이러한 겸해는 육아에서 얘기하는 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과는 상당히 어떤 그 차이가 있어요. 공자가 얘기하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친을 전제로 해요. 즉 바로 나와 가장 친한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한 사랑을 기본으로 하여 외부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인이라고 한다면 바로 선후를 구별하지 않는 사랑이 바로 겸애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겸애라고 하는 것은 공자의 바로 분별적인 사랑, 차별적인 사랑에 반대되는 개념, 바로 무차별적인 그러한 사랑을 뜻한다라고 하는 거 같이 알아두도록 하세요. 또 하나가 바로 교리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이익을 서로 나눈다라는 거죠. 바로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겸애의 실천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내 자식처럼 나처럼 가족처럼 생각을 한다면 바로 배고파서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로 내가 가진 그러한 어떤 재화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나눠줄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겸애와 교리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겸애의 마음은 곧 교리라는 형태로 표출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바로 비공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비공. 여기서 비공이라고 하는 것은 침략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침략적 전쟁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바로 세계 평화를 유지하려면 전쟁이 소멸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강대국의 약소국의 침략을 바로 부정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자, 주의할 건 묵자는 모든 전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침략적 전쟁만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강대국에 대한 약소국의 방어 전쟁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침략 전쟁만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바로 비악이에요. 이것이 또 유교와의 그러한 차이점인데, 바로 유교에서는 도덕적 완성을 위해서 예악을 중시하죠. 예악을 숭상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묵자는요, 바로 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허례허식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큰 것이고, 그 다음에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치와 낭비를 조장하는 비생산적인 것이기 때문에 멀리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비악이에요. 자, 흥청망청 사치로워지게 되면, 허례허식을 일삼게 된다면 필요할 때 써야 할 그러한 재화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분쟁과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다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먹고 살아야 할 근간이 남아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허례허식을 멀리하고 사치와 낭비를 삼가하자 라는 의미에서 이 비악을 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 비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제적인 절제의 그러한 미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묵자가 한 말이죠. 모든 천하의 재난과 찬탈과 원한이 일어나는 원인은 서로 사랑하지 않은 데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겸애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두가 두루 아울러 사랑하고 겸해 모두가 서로 이롭게 하는, 이것은 바로 뭐가 될까요? 예, 바로 교리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자, 아무튼 바로 이러한 겸해 교리를 강조하였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동양 마지막으로 불교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불교는요, 바로 생명 존중의 그러한 평화 사상을 표방하고 있죠. 여러분들 바로 연기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바로 우리가 불교에서도 바로 도덕적 수양을 토대로 하여 바로 탐진치, 바로 삼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탐냄, 성냄, 어리석음, 이것을 제거하게 된다면 모든 것들이 바로 상호 의존적 관계에 놓여 있음을 깨닫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연기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이러한 연기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바로 자비라고 하는 최고의 보편적 윤리를 획득하게 될 것이고, 이 자비를 실천하면 바로 평화로운 그러한 세상이 될 것이다. 근데 이때의 자비는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대한 보편적 사랑까지도 포함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평화의 기본적인 측면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자비의 정신은 통치자도 역시 어때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굶주림에 바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군주는 구제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떠한 평화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모든 생명체가 평등한 가치를 지니며 자,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놓여 있음으로 인하여 바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바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모든 생명체가 핵심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동양의 평화 사상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서양의 평화 사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양의 평화 사상,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바로 에라스무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에라스무스, 그 다음에 뒤에 생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될 텐데, 바로 전쟁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교과서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에라스무스는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바로 이 사람의 평화관에 비추어 보게 된다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못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정당한 전쟁은 없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에라스무스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바로 비폭력적인 그러한 평화 사상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초로 한 비폭력 평화 사상을 내세우기 때문에 전쟁을 비판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에라스무스는 세 가지적 측면을 기초로 하여 전쟁의 불필요성을 강조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종교적인 그러한 측면이에요. 자,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어차피 기독교에서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전 인류에 대한 사랑이 보편화되어야 되는데, 바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는 정반대 편에 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 바로 전쟁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또 한편으로서는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전쟁을 반대합니다. 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래요. 악인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전쟁 과정에는 악인만 죽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일반인들의 희생이 엄청나게 따를 수밖에 없다. 무고한 사람들의 어떠한 희생은 도덕적으로도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쟁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측면으로도 이 사람은 전쟁을 이제 반대를 하게 되는데, 바로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 진행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그 폐허가 된 그러한 상황들, 기타 등등을 다 따져보게 된다면 바로 전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평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전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크다. 그래서 전쟁은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라스무스고요. 그러면 에라스무스가 한 바로 종교적인 측면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그러한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주교관과 전투의 헬멧, 목자의 지팡이와 군인의 창, 복음서와 방패를 어찌 같이 들이댈 수가 있겠는가? 이 양자들은 각각 양립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전투의 헬멧, 군인의 창, 방패,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바로 성서, 그 다음에 목자의 지팡이, 그 다음에 주교가 쓰는 관, 이러한 것들에 충실하다. 즉 종교적 신념에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에라스무스의 평화 사상입니다.
자, 바로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어때요? 예, 바로 평화를 위배하고 사랑을 위배한다.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무고한 인민들의 희생을 야기시킨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전쟁으로 인한 그러한 대가가 더 크다. 예, 희생이 더 크다. 예, 이렇게 이제 보면서 전쟁을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로 또 한 사람을 이제 살펴보게 된다면요. 바로 칸트의 영구 평화론입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칸트 같은 경우는요, 영구 평화를 위해서 바로 3가지의 확정 조약과 죄송합니다. 6가지의 예비 조항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일단 수능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또한 생활윤리 수능에도 자주 나오는 확정 조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 칸트의 영구 평화론의 핵심은요, 크게 이거예요. 독립적인 주권을 가진 국가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국가들은 모두 공화정의 형태를 띄어야 되고, 그러한 국가들이 모여서 세계 연맹체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첫 번째, 자, 모든 국가의 정치 형태는 공화정이어야 된다. 그래야 기본적으로 그 각각 독립국가 내의 시민들의 바로 인권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국가와 국가 사이에 체결되는 그러한 국제법은 바로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체제에 기초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독립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국가들이 연방체제를 형성하여 바로 국제법을 수립해야 된다. 이러한 의미예요. 이게 두 번째 조항이고요. 세 번째 조항은 이거예요. 바로 세계시민법, 국제법은 바로 보편적 우호 조건을 충족하는 것에 국한되어야 된다. 자, 요렇게 이제 3가지의 확정 조약을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예비 조약 바로 6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자, 어떠한 내용이냐면 전쟁의 화근이 되는 내용이 암암리에 암묵적으로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평화조약은 평화조약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평화조약은 체결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바로 이거예요. 바로 독립국가는 결코 상속, 교환, 매매 혹은 증여에 의해 타 국가의 소유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독립국가의 완전성이 보장되어져야 된다. 그 국가가 다른 나라에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주권이 일본에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바로 영구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각각의 국가들은 독립적인 어떤 주권을 인정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상비군은 조만간 폐지되어야 된다. 자, 요런 이제 항목이 하나 더 있고요. 또 한 가지의 이제 항목을 보게 되면 이겁니다. 대외 분쟁과 관련한 어떠한 국채도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대외 분쟁에 필요한 그러한 국가의 어떠한 그 채무, 바로 국채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대외 분쟁을 하지 못하게끔 바로 경제적으로 막아주자, 뭐 이러한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는 바로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적으로 간섭해야 된다. 즉 정치적인 불간섭, 즉 독립적인 주권을 가진 국가에 대한 어떤 폭력적인 간섭이 있어서는 안 된다. 폭력적인 간섭을 하게 되면 상대방도 맞받아치겠지.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겠지. 그러면 영구적인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겠지. 이러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쟁 동안에 바로 상대방의 어떠한 그런 지도자를 암살하기 위한 암살자의 고용이라든가 바로 항복 조약을 파기시킨다거나 그 다음에 적국에서 바로 쿠데타를 선동한다거나 반역을 선동하는 그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왜? 바로 그러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은 해서는 안 된다. 자, 이러한 식으로 칸트는 바로 이렇게 3개의 확정조약과 6개의 예비조항을 제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영구 평화를 위한 방법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정의 전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누구야? 에라스무스라든가 생피에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은요, 전쟁 자체를 반대하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나 왈처와 같은 사람은 바로 모든 전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전쟁, 바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전쟁은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퀴나스 한번 주장을 살펴볼까요? 아퀴나스는 정의로운 전쟁은 존재한다. 그러면 그러한 정의로운 전쟁의 기준을 3가지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전쟁은 권위 있는 군주의 명령에 의해서 선포되거나 수행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뭐 특정 개개인들이 전쟁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 전쟁이 어때요? 바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최고 권위자인 통치자가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 이러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의 전쟁은 바로 모든 전쟁이 정의로운 것은 아니라 바로 부당함을 처벌하기 위한 전쟁은 정의로울다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상대방에서 우리를 부당하게 침공을 하여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의 인민들을 학살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어때요? 바로 정의로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감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전쟁은 정당한 바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명분이 정당해야만 된다, 그러한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한편으로서는 이 사람은 전쟁 수행 과정에서 관용과 온유함 등의 절제의 덕이 행사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결국 바로 뭐냐면 전쟁 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희생, 과도한 희생, 바로 무고한 희생을 야기시켜서는 안 된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로 그 내용은 이거죠. 바로 부당한 보복 금지, 즉 선을 증진하고 악을 회피하는 그러한 원칙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바로 부당한 보복으로 다른 국가의 인민들이 무고한 희생을 당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죠. 또 한편으로서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정당한 의도가 있어야 된다. 자, 이러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의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해외 원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해외 원조, 바로 노직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방임주의적 그러한 입장에서 바로 이 해외 원조라고 하는 것은 의무적 차원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개인의 자발적인 바로 자선의 형태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바로 자유방임주의적 시각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바로 이 사람은 부자의 과세는 바로 강탈행위이다. 자, 원조는 자선행위이다. 바로 원조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 자, 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두시고 나중에 생활윤리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스가 있는데요. 자, 이게 바로 롤스의 주장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게 되면요. 자, 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질서정연한 사회. 자, 바로 질서정연한 사회의 만민은, 바로 모든 인민들은 고통을 겪는 사회를 원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까 노직과 다르죠? 자선의 차원이 아닌 의무적 차원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들 간의 부와 복지의 수준은 다양할 수 있고 그럴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부와 복지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원조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A국과 B국의 바로 GDP를 균등하게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목표가 아니다. 단 하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줄 목적으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잘 봐요. 천연자원과 부가 빈약한 사회일지라도 요거를 생략하게 되면 어때요? 적정 수준의 사회를 유지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질서 정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롤스는 바로 원조의 목표는 그 사회가 바로 무질서로 인하여 고통에 빠져 있는 것, 그것을 질서 정연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 주된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의 핵심은요, 원조는 바로 국제적인 의무이자 바로 바로 국제주의적 시각에서 원조는 국제적인 의무로 이해를 해야 된다. 아까 자선의 의미와는 다르다고 얘기했죠. 자, 롤스가 얘기하는 원조의 목적은 바로 질서 정연한 사회의 구현이에요. 자, 질서 정연한. 그래서 바로 민주적 어떠한 그러한 그 정치 형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갖추어지도록 바로 그 무질서한 사회에 대한 원조를 해야 된다. 즉 원조의 목적은 바로 그 사회의 제도와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한편으로서는 이제 원조의 대상이에요. 자, 원조의 대상은 바로 개별 국가, 개별 사회에 대해서 바로 원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조의 특징, 이게 핵심적인 것인데요. 자, 질서 정연한 사회의 빈곤층은 더 이상의 원조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원조의 목적 자체가 질서 정연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질서 정연한 사회에도 빈곤층은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빈곤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원조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싱어는요. 바로 사치품과 부질없는 것에 대한 낭비할 만큼 충분히 돈을 가진 사람은 넉넉한 양식과 깨끗한 식수, 비바람을 피할 보금자리,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바로 100분의 1 정도를 지원해라. 그것은 바로 도덕적인 의무다. 자,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내 이웃 사람이건 아니면 저기 수만 마일 떨어진 외국인이건 도덕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원조는 국제적인 의무인데, 바로 이 사람은요, 바로 원조의 원칙이라고 해서 바로 이익 평등의 고려 원칙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쾌락과 고통의 그러한 감수 능력을 가진 모든 존재들은 바로 어때요? 동등한 도덕적 권리를 지니기 때문에 그러한 이익평등의 원칙을 고려하여 바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인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원조의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바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복지 향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롤스와의 차이점입니다. 자, 원조의 대상은 바로 내국인, 외국인 가리지 않고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인민들이 대상이 되게 됩니다. 자, 바로 이러한 싱어의 관점은요, 바로 아까 국제주의적 관점을 가진 롤스와는 달리 바로 세계 시민주의적 시각으로 바로 원조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6단원 평화의 그러한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아무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